지금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율신경이 백혈구를 지배한다.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은 과립구고 부교감신경은 림프구라고 보면 된다. 근데 둘 다 중요하지만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림프구가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럼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려면 부교감신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차고 너무 많은 교감신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은 계속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쉬고 림프구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잘 자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과립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둘째,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림프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된다. 교감신경이 발달한 낮에는 크기가 큰 세균들을 몸에서 많이 접함으로 과립구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고, 부교감신경이 발달하는 밤에는 소화효소에서 분배된 이종 단백질과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이물이 입과 소화계통으로 들어오니 림프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진짜 신비하네요. 그죠? 또 야간에는 몸에서 세포의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이라서 죽은 세포, 노화세포, 암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은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네, 너무 중요하죠. 야간에 밤잠 안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야간에 푹 주무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5대 지표인데요. 첫 번째는 백혈구의 비율입니다. 건강검진표에서 백혈구의 수만 보지 마시고 비율을 꼭 체크하라고 합니다. 정상 범위 내인지 꼭 확인하러 가시는데요. 백혈구의 정상 비율은 과립구가 54%에서 60%이고요. 림프구는 35%에서 41%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받으시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지은이는 아보도르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면역학의 대가, 세계적인 면역학의 대가 이황재 박사님이 계시다면 일본에는 아보도르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총 3부로 나눠서 첫 번째 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면역력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보도르 교수님의 인생 역작입니다. 책의 내용을 쭉 보면요. 몸의 신호를 알아차려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 법칙을 세계 최초로 발표해서 백혈구 속에 있는 림프구의 숫자와 비율로 현재 면역력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면역학의 권위자가 되셨고요. 이후 줄곧 그 자리를 쭉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이 책은 몸속의 면역체계는 녹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무턱대고 의사와 약에게 맡기려는 현대인의 잘못된 생각이 병을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시로 발신되는 신호를 소중히 여기고 병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과 면역 증진 방법을 체득하면 치료는 물론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최고의 건강 지침서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자께서 건강을 위해 강조하는 책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는 면역력을 증진하는 핵심 요령으로 아래와 같은 12가지 방법을 강조하셨는데요. 첫 번째, 의사에게 묻기 전에 먼저 내 몸에게 물어라. 두 번째, 약은 가능한 한 먹지 않는다. 세 번째, 따뜻한 물을 마신다. 네 번째, 체온 플러스 4도의 욕탕에 천천히 들어간다. 다섯 번째, 현미의 맛을 음미한다. 여섯 번째,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한다. 일곱 번째, 몸이 어딘가 이상하면 손톱 뿌리 부분을 주무르게 한다. 요거는 제가 3부에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끔은 온천 여행을 한다. 아홉 번째,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한다. 아홉 번째,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한다. 열 번째, 산책 도중에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11번째, 어쨌든 웃는다. 12번째, 감사하다고
어김없이 말한다. 이게 시시한 것 같아도 작은 것부터 쌓아가는 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꿔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라고 저자는 힘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책도 보고 연구 자료도 보는데요. 또 실천도 하는데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까 뭐 어떤 항목은 제가 좀 간과하고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산책하는데 하늘을 안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병이 큰 병이 되지 않도록 한번 실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차분하게 보시고 세계 최고 면역학자를 본인의 주치의로 두셔서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생고생하지 않고 건강을 듬뿍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멘트는 제가 AI로 할 때 멘트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새롭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어떤 인체의 신비가 숨어 있는지 의학적으로도 살펴보고요. 왜 진정한 건강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활동적인 몸 상태를 유지하는 주간에는 교감신경이 조정하고 야간에 평온하고 휴식을 취하는 몸 상태는 부교감신경을 조정한다. 두 자율신경이 균형을 취하며 활동하여 신축성 있는 몸 상태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유지된다. 사람의 생활습관과 생활 형태는 자율신경의 균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건강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습관이다. 만고의 진리죠. 우리는 병에 걸려서야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약 처방을 받는 사후 처리 과정에 익숙하다. 즉 병이 생기기 전이 아니라 병이 생긴 후에 과정을 따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병에 걸린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걸리기 전에, 생기기 전에 몸을 잘 관리하여서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죠. 우리 몸은 병에 걸리지 않고 또 걸려도 병을 이길 수 있는 체계, 즉 훌륭한 면역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방어수단인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증진하는 생활습관을 지니면 누구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막고 최상의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의 바탕에는 과로와 고민과 약의 장기 사용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뒤처리를 하는 것보다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분명 현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과로와 고민과 약의 장기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 특히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건강법을 실천하여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활습관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활습관을 실천해야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몸이 내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몸이 보내는 불쾌한 증상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 몸이 보내는 불쾌한 증상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손발이 차다, 맥박이 쿵쿵거리며 빠르게 뛴다, 잠이 안 온다, 얼굴색이 좀 나쁘다 등등을 말한다. 불쾌한 증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질병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은 우리 몸이 병을 치료하려고 일으키는 반응이다. 나쁜 것만이 아니다. 우리 몸이 면역력을 작동해 스스로 질병의 침입을 방어하고 낫게 하는 치유 반응이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백혈구 가운데 하나인 림프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 내는 열 때문이다. 림프구는 체온이 38도에서 39도일 때 공격력이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열을 올리는군요. 그죠? 상대방인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고열에서는 증식할 수 없다. 그래서 감기 초기에 나는 오한은 조금이라도 빨리 열을 올리려는 반응이다. 열이 높게 오르면 몸이 나른해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효율이 높은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집중하려고 우리 몸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는 뜻이다. 감기 환자가 낑낑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몸주어 누웠을 때 림프구는 바이러스에 맹공을 가하기 시작한다. 그 밖에 콧물이 나오고 설사나 구역질을 하는 등 다채로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모두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내쫓으려는 반응이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대체로 3, 4일 동안 계속되며 림프구가 우세하게 되면 열을 올릴 필요가 없어 체온이 평열로 내려간다. 치유 반응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체계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저도 이제 열 오르면 무조건 아스피린 먹고 열 내리고 그랬었는데요. 이 책을 제가 3년 전에 읽고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감기 오면 그냥 앓고 말아버립니다. 불쾌한 증상이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약에 의존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약을 먹으면 일단은 편해진다. 하지만 열이 내리면 몸의 공격력이 떨어져 바이러스가 반격을 시도한다. 당연히 몸은 다시 열을 올려 대응하려고 하는데 이때 또 열이 나네 하면서 다시 해열제를 사용하면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감기는 낫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런 치유 반응은 당연히 감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암, 고혈압, 류마티즘, 요통,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질병이 낫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기만 하면 모처럼 몸에서 일어나는 치유 반응이 멈춰서 나을 병도 낫지 않는다. 통증이나 발열, 붓기가 나타날 때 환자가 그것을 몸이 나으려고 내보내는 신호라고 알아차리면 질병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 불쾌한 증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면 낫는다라고 달게 받아들이게 되고 약에 의지하지 않으면 병은 치유를 향해 간다. 자율신경이 관건이다. 우리의 신체 활동을 근본적으로 조종하는 것은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은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신경으로 심장과 혈관, 위장, 감염 등 내장기관의 활동을 조종한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으며 각각 정반대로 활동한다.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원기 활발한 몸 상태를 만드는 신경으로 주간의 활동 때나 운동할 때 우위를 차지한다. 심장의 박동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고 소화관의 활동을 저지하여 몸이 활동적으로 흥분 모드가 되게 조절한다. 이에 반해 부교감신경은 느긋하고 평온한 몸 상태를 만드는 신경으로 야간에 휴식 때나 식사 때 우위를 차지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한다. 심장 박동을 완화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촉진시키므로 몸이 따뜻해진다. 또 세포의 분비나 배설 능력을 촉진하는 활동이 있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소화액의 분비나 배변이 촉진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마치 시소와 같이 서로 맞겨루며 활동한다. 마음에도 신경이 관여한다.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개 조단되는 세포는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종된다.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부신해서 분비된다. 또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도 노르아드레날린도 모두 긴장과 흥분 작용이 있어 심장의 고동을 빠르게 하며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을 올리며 몸과 마음에 활력을 넣어 활동적인 모두가 되게 한다. 또 세포의 분비를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어 긴장하면 목이나 입이 바짝 마르는 것도 바로 아드레날린의 역할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된다. 휴식과 긴장 해소 작용이 있고 심장의 고동을 늦추며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내린다. 이것으로 몸과 마음이 여유 있는 휴식 모드로 바뀐다. 또 세포의 분비나 배설을 촉진한다. 소화효소가 활발히 분비되어 식욕이 솟게 하고 배뇨와 배설을 촉진한다. 편한 친구가 농담을 하며 너무 웃다 보면 방귀가 나오는 것도 아세틸콜린의 작용 때문이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처럼 자율신경은 세포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활동하라, 쉬어라라고 지령을 내려서 몸 상태를 조정한다. 이런 짜임새 덕분에 60조 개의 세포가 빠짐없이 통합되어 우리가 안정된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은 내장뿐만 아니라 백혈구의 활동도 조정한다. 면역력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혈액성분, 백혈구 속에 과립구와 림프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는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혈구 세포다. 혈액에는 백혈구와
함께 적혈구가 흐르는데 적혈구는 산소와 탄산가스를 운반하며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에 약 500만 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에 약 한 5, 6천 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과립구와 림프구가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립구와 림프구가 모두 적액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지만 활동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과립구는 진균이나 세균, 오래되어 죽은 세포의 사체 등 크기가 큰 이물을 먹어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고 보통 혈액 세제곱밀리미터에 3,6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백혈구 전체의 54%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과립구는 수명이 2, 3일 정도 짧고 역할이 끝난 다음에는 조직의 점막에 도달해서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고 또 발생시킨 산소는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네요. 활성산소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무독화하는 효소가 마련되어 있어 과립구의 비율이 정상 범위에 있으면 이 효소가 활성산소를 제압해서 큰일로 번지지 않는다. 그러나 과립구가 너무 늘어나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활성산소를 무독화할 수 없어서 몸의 여기저기에서 광범위한 조직 파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과립구가 사면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립구는 왜 많이 생기나요? 얘네들이 진균이나 세균, 오래되어서 죽은 세포들의 사체들을 먹어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과립구가 많아지고 과립구가 많아져서 활성산소를 배출하면서 죽으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립구가 너무 많이 생성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겠네요. 한편 림프구는 바이러스 등 작은 이물과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림프구가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림프구가 이물을 항원이라고 인식하면 항원을 무독화하기 위해 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대응한다. 보통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에 2,2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림프구가 들어있으며 백혈구 전체의 약 35%에서 4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림프구도 과립구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증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림프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림프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역할도 각자 다르다고 합니다. 과립구와 림프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가 대식세포인데요. 아메바와 같이 생긴 세포가 크기가 큰 이물을 먹어 죽이거나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을 먹어 치우는 청소 담당을 하는 게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율신경이 백혈구를 지배한다.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은 과립구고 부교감신경은 림프구라고 보면 된다. 근데 둘 다 중요하지만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림프구가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럼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려면 부교감신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차고 너무 많은 교감신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저랑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은 계속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쉬고 림프구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잘 자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과립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둘째,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 림프구가 증가하여 활성화된다. 교감신경이 발달한 낮에는 크기가 큰 세균들을 몸에서 많이 접하므로 과립구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고 부교감신경이 발달하는 밤에는 소화효소에서 분배된 이종 단백질과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이물이 입과 소화계통으로 들어오니 림프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진짜 신비하네요. 그죠? 또 야간에는 몸에서 세포의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이라서 죽은 세포, 노화세포, 암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은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야간에 밤잠 안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야간에 푹 주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몸에서 세포의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라서 야간입니다. 죽은 세포, 노화세포, 암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을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협력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하룻밤 사이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 이때 림프구가 암으로 바뀌는 세포를 제거하는 덕분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지내는 것이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가 활동할 때나 휴식할 때도 자율신경과 백혈구는 서로 연계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몸속 환경을 만들어낸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5대 지표인데요. 첫 번째는 백혈구의 비율입니다. 건강검진표에서 백혈구의 수만 보지 마시고 비율을 꼭 체크하라고 합니다. 정상 범위 내인지 꼭 확인하러 가시는데요. 백혈구의 정상 비율은 과립구가 54%에서 60%이고요. 림프구는 35%에서 41%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받으시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온입니다. 체온은 인간의 경우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떠받치는 효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체온이 37.2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6.5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몸의 표면 온도가 아니고 내장을 포함한 몸의 심부 온도입니다. 보통 겨드랑이 밑을 잴 텐데 이 경우 0.5도 정도 낮게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0.5 정도 낮게 나오니까 36.7, 8도 정도? 그 정도면 이 효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체온이라고 하니까요. 온도를 항상 높이는 거, 몸의 온도를 높이는 거 우리 아보도르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안색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좋으면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상승하여 혈액이 선명한 적색이 된다. 반대로 혈액의 흐름이 나쁘면 혈액 속의 탄산가스 농도가 상승해서 혈액이 거무스름하게 된다. 안색, 즉 얼굴색이 좋다는 것은 혈액의 흐름이 좋다는 뜻이다. 그렇죠? 예. 좀 거무틱틱하면 간 안 좋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창백한 모습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반대로 안색이 거무스름하고 좋지 않다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것은 아닌지 쉬거나 체조, 목욕을 하여 혈액의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맥박인데요. 맥박은 자율신경의 활동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1, 2주 정도 본인의 맥박을 측정하면 자율신경의 리듬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손목이나 목덜미 그리고 아시죠? 맥이 뛰는 곳을 손가락으로 찾아가지고 시계 초침을 보면서 1분 동안 세시거나 아니면 15초만 하고 나서 4를 곱하면 되죠. 참고로 필자의 맥박수와 기분의 관계를 잘 보기 바랍니다. 1분간 맥박수가 50을 넘을 때는 좀 슬프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럴 때랍니다. 55개를 넘으면 낙담하고 술을 먹고 싶고 60을 넘으면 원기가 없고 빨리 일을 걷어치우고 싶다고 합니다. 65를 넘을 때는 특별히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70을 넘어가면 좋아 한번 해보자 라는 기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75를 넘었을 때는 무엇이든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80을 넘을 때는 기쁘기 짝이 없거나 혹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또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다고 하네요. 요거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재미삼아도 아니고 우리 면역학의 대가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맥박수 한번 재보시고 50부터 80까지 한번 본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변입니다. 소화 간의 연동 운동은 부교감신경이 조절한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계속되면 몸의 배설 능력이 약해져서 내보낼 것이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변비이다. 변비를 그냥 내버려두면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가지고 병의 근원으로 발전하기 쉽다. 네.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보도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의 구간모 선생님께서도 이 변비가 또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꼭 이거 변비를 치료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병의 결정적인 원인 스트레스 3가지 과로, 고민, 양분의 장기 사용이 3대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못 박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크게 깨뜨리는 스트레스 첫 번째 과로. 활동이 지나쳐 병이 생기는 것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2, 3개월 짧은 기간 동안 무리를 거듭하는 경우로 이런 형태에는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가 일어나기 쉽다.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지는 사람도 이런 형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년에서 1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로 이런 형태는 암으로 쓰러지기 쉽다. 왜냐하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세포의 재생도 활발히 반복되기 때문에 암 발생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없기 때문이다. 네,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아주 심한 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네, 생명이 짧다고 이미 다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크게 깨뜨리는 스트레스. 두 번째, 고민. 고민도 교감신경의 긴장을 초래해서 병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실제로 사람 대부분은 대인관계로 고민한다. 네, 다음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크게 깨뜨리는 스트레스로 장기간의 약물 복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보도르 교수님께서 면역력을 높이는 또 면역력을 높여서 질병 없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시시한 것 같지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에게 묻기 전에 먼저 내 몸에게 묻는다. 두 번째, 약은 가능한 한 먹지 않는다. 세 번째, 따뜻한 물을 마신다. 네 번째, 체온 플러스 4도의 욕탕에 천천히 들어간다. 다섯 번째, 현미의 맛을 음미한다. 여섯 번째,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한다. 일곱 번째, 몸이 어딘가 이상하면 손톱 뿌리 무주무르기를 한다. 여덟 번째, 가끔은 온천 여행을 한다. 아홉 번째,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한다. 열 번째, 산책 도중에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11번째, 어쨌든 웃는다. 12번째, 감사하다고 어김없이 말한다. 네, 저도 11번째, 12번째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 11번째도 웃음 치료도 있지만 감사하고 감동받는 것은 웃음보다 6배나 더 큰 효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게 다 시시한 것 같지만 전부 다 면역력을 높이는 정말 알짜배기만 모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보도르 교수님의 살려면 의사보다 면역력에 맡겨라.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의 신호를 잘 파악하라고 이 책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독자님께서도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꼭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